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종의 업적을 중심으로 이제 조선 전기의 문화들을 좀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훈민정음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봤잖아요. 주로 이제 의리에서, 역사서, 그다음에 지리서, 지도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서나 의리에서들은 이제 조선 왕조의 어떤 건국의 정당성, 그다음에 어떤 유교적 문화의 보급 이런 거라면 뭐 이제 지도나 지리지 이런 것들은 정말 지방을 이해하고 통치하기 위한 어떤 자료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과학적 성과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굉장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은 굉장히 과학에 집중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뭐 천문현상, 역법, 농업기술, 인쇄술, 의학, 국방기술 많은 측면에서 과학을 실제로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제 나머지들은 뭐 우리 왜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천문현상, 역법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걸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운동의 이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 1년의 기후의 변화의 규칙성을 이해해야 농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몇 월 달쯤에 추워지고, 몇 월 달쯤에 추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후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음, 농업을 하는데 편하겠죠. 씨를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뿌려야 되고, 어느 시기에 잡초를 뽑아야 되고, 뭐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계획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왕은 하늘에 책임진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을 실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건 의정부에서 다 하죠. 그럼 왕은 마지막으로 허락을 해주잖아요. 이제 왕이 책임을 진다는 건데, 그러면 왕이 책임을 진다는 건 누군가가 왕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 아니야?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늘이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성 이런 거 있죠. 해성의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왕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해상의 규칙성을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꼭 서운대, 서운관 이런 천문관들을 꼭 두고 천문 현상을 계속 이해하고 계속 이제 그 규칙성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지구과학 측면도 그렇고 농업기술, 인쇄술, 의학, 국방기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한번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봅시다. 일단은 천문현상 역법 이쪽부터 보면 태조 시기에 이제 아마 고구려에 천문도를 그려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밤하늘 지도예요. 밤하늘 별자리 지도인데 고구려의 천문도가 당시에는 남아있는 게 있었나 봐요.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그린 거라고 해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서 이따가 좀 더 크게 볼 텐데 어, 밤하늘 지도입니다. 밤하늘 지도. 그래서 별자리 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크게 키워봤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별자리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마 북두칠성인가 봐요. 요게 저 그런 거 같죠? 그리고 북극성 있고 어쨌든 별자리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어 별자리도 우리가 이제 워낙 간판 조명이 밝고 이렇게 이러니까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많이 볼 일이 없는데 사실은 밤하늘의 별도 이제 월에 따라서 1월, 2월부터 이렇게 12월까지 해서 그 규칙성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북극성만 한가운데 똑같이 있고 계속 조금씩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규칙성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아까도 나와 있었지만 태조 때, 태조 이성계 때 이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세종 때 게 아닌 게 지금 이거랑 그다음에 우리 혼일강류 역대 국도지도 그게 이제 태종 때 나왔고 그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하나 보시면 세종 때 나옵니다. 그래서 천체관측기구인 혼천의, 간의 이런 것들도 세종 때 개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앙부일구 아시죠? 해시계예요, 해시계. 근데 이 해시계는 되게 특별한 게 지금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도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걸 통해서 이 침의 길이를 통해서 절기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거든요. 이 저기 뭐야 하지 동지 이래서 여름은 해가 굉장히 높게 뜨고 그리고 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해당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될수록 해가 낮게 뜨고 낮에 해당하는 시간이 짧죠. 근데 이제 해가 높게 뜨고 낮게 뜨고 이게 있다 보니까 이 그림자도 높게 지고 낮게 지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로획은 하루의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지만 세로획은 또 몇 달, 몇 월, 며칠 정도 되는지 그 절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양부일구죠. 해시계고 이건 보통 이제 종로 한복판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죠. 그다음에 자경루는 요거는 교실 수업에서 제가 보통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그거까지 보긴 좀 그렇고 자경루는 이제 물시계죠. 그래서 물의 흐름을 따라서 물의 흐름을 이제 일정하게 흐르게 해서 스스로 인형이 자기 몸을 때리게 해서 그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게 자경루죠. 요거는 어 한번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 자, 보시죠. 자경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물동에서 물이 내려오고요.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어, 이렇게 구슬을 떨어뜨리고요. 그러면 구슬이 이렇게 또르르 굴러 들어와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구슬들을 떨어뜨리고요. 또 다른 구슬이 흘러내려오고요. 이 또 다른 구슬이 아마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움직이나 보죠. 야, 이거 멍 때리고 보게 되네. 약간 자격루멍이네, 자격루멍.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격루의 영상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칠정산은 뭐냐면 역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달력이에요, 달력. 근데 칠정산을 만들기 전까지는요. 중국의 달력을 빌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달력을 기준으로 그냥 같이 썼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중국의 영토가 워낙 넓고 우리 기준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나라 영토를 기준으로 한 달력을 만들어야 된다. 요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드디어 세종 때 사실은 그 전에는 달력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의 계산법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칠정산을 만들면서 드디어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최초의 역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달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어, 쓸 수 있는 달력이었다. 이게 달력 만드는 게 뭐 어렵냐 싶을 수 있는데 달력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지만 하루가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니거든요. 1년도 365일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365일인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남는 시간들이 모이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할 텐데 그걸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칠정산이 한양을 기준으로 쓰여진 게 굉장한 이제 업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칠정산이죠. 내편과 외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혼천의 간이고요. 앙부일구 자격루입니다. 그리고 농업 측면에서는 이제 치국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종시기에 만들어지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강우량이죠.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정말 간단해요. 여기 철로 된 물통이 가운데 있잖아요. 비가 오면 저걸 그냥 둬요. 그럼 저기 이제 비가 담기겠죠. 비가 내리면. 그러면 그 높이를 보고 이제 강우량을 측정하는 건데 치국이의 진짜 의미는 얼만큼 비가 왔는지를 기록하는 데 있죠. 그러면 3월 달 3월 며칠에 몇 미리 오고 뭐 4월 며칠에 몇 미리 오고 이걸 쭉 기록을 하면 1년의 어떤 비의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농사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실 치국이의 진짜 의미는 측정하고 나서 그걸 기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농사직설은 이 책 정말 중요한 책인데 사실 그 전에는 농상지표라고 해서 중국산 농사책을 보고 썼었어요. 근데 요때 드디어
그래서 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쓸 때는 어, 우리나라에 나이 많이 드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것도 지역별로 찾아가서 어떻게 농사 지으시는지 어떤 경우에 잘 됐고 어떤 경우에 잘 안 되셨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정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품종은 무엇인지 비료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쫙 정리해서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농사직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쇄술은 이제 여러 왕에 걸쳐서 발전을 하는데 태종 때 개미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종 때는 갑인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조 때는 의뢰자가 조금 의미가 큰 게 의뢰자는 이렇게 어, 글자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을 해서 조립식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편하겠죠. 새로운 책을 쓸 때도 그 책에 맞는 글자들을 쫙 모아서 다 끼워 넣고 그걸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새 판을 만들 이유가 없죠. 이런 특징들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의학에서는 이제 향약집선방이라고 해서 요걸 향약집선방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약재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나온 이제 약책을 썼는데 그 중국에서 나온 약을 소개하는 책, 그 책을 보고 약을 처방하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재료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싸고. 근데 향약집선방은 정말 우리나라 들가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뭐 길이나 길가나 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약을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다음에 의방유취는 당시까지의 조선이 알고 있던 모든 의학 지식을 최대한 모아서 정리한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기술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신기전과 화차가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신기전이 이제 화살이 되고요. 화차가 그걸 담고 쏘는 이제 어,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화살인데 요 몸통에 요 화약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신기전이고 화약을 단 화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신기전을 장착해서 무기를 쏘는 게 이제 요 화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백 발의 어떤 신기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발사되는 모습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신기전 발사 장면입니다. 올시고 올시고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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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그래서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대단하죠? 음, 멋있습니다. 뭐, 이 정도 봤으면 됐죠, 뭐, 그죠? 이 정도 봤으면 충분히 보지 않았나. 요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어,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요거는 현대식 무기. 지금 우리나라 국군에서 쓰고 있는 다련장 로켓 발사포예요. 근데 보시면 거의 원리가 같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똑같죠. 그죠? 그럼 발사 형태도 한번 같이 봐봤습니다. 잘 날아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화차가 발사되는 모습들 그리고 현대식 무기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혼천이도 그렇고 간이도 그렇고 앙부일구도 그렇고요. 자경루도 그렇고요. 칠정산이라는 역법도 그렇고요. 치국이도 그렇고요. 가빈자도 그렇고요. 향액주성방 의방유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다 누가 한 거예요? 화차도 마찬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까지도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업적이라고 봐야죠. 인간의 말소리와 발음 기관을 연구해서 그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서 문자를 만든 거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과학적인 업적인데 이 많은 것들을 다 누가 했다? 그렇죠. 세종대왕이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위대하고 그것도 좋은데 그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세종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이잖아요. 태종이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 토대가 되니까 세종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종까지만 해도 아직은 사림들이 그렇게 정계로 올라올 때가 아직 아니죠. 사림들은 성종부터 조금씩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 건국공신들, 급진파 신진사대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굳이 성리학에 그렇게 깊이 몰입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성리학적인 뭐 의례, 예의 이런 것들을 챙기기보다는 실제로 국가가 더 부강해지고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예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과학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건국공신 세력들, 급진파 신진사회부의 특징이에요. 실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들 자체가. 그리고 세종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니까 자기 마음껏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종이었어도 그 아래서 일을 하는 신하들이 살림이 더 많았다면 세종도 이렇게까지는 못 왔을 거예요. 혹은 또 반대로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만큼이나 왕권이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세종은 또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 개인의 위대함도 물론 있지만 세종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바에는 그만한 그 이전에 그 토양에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충분히 왕권을 다져놨고 또 밑에 신하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고 이런 구조와 특징들이 배경들이 모여서 세종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거지 세종 단독의 개인의 어떤 위대함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PPT 화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물론 세종대왕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세종대왕이 그렇게 수많은 이 한글부터 시작해서 화차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과학적 업적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세종식이었다는 거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화 여기서부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데, 문학에서는 한문학이 많이 발달을 하고요. 한문학은 이제 한자로 쓰는 문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시 이런 것들. 그래서 동국통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동국통감은 이제 그 단군 때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책을 통으로 쓴 게 동국통감이었잖아요. 그 역사책을 썼던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삼국시대부터 이 시대까지의 시도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동문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뭐 그냥 이거는 제목이랑 작가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사대부들이 많이 또 그림을 그렸는데 대표적으로 강희안이라는 인물의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원이라고 해서 화원은 뭐냐면 도화서라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기록화라고 해서 국가의 행사나 행식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예식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치를 때
그 장면들을 사진 찍듯이 그대로 그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도화서라는 국가기관에 넣어놓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그런 공무원 화원, 저 도화서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 화원이 이제 그 그러니까 도화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이 사람들을 화원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안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안견이 당시에 이제 수양대군 동생인데 안평대군의 꿈을 이 사람이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양대군 동생인 안평대군의 꿈을 화원이었던 안견이 그린 거죠. 그 그림이 이제 몽유도원도인데, 이것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받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고사관수도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자빠져서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몽유도원도인데, 이거는 안견이라는 화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평대군이라는 왕자의 꿈을 그렸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에서는 이제 청자를 만들던 시절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그릇을 구워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했고요. 어, 몽골 영향을 조금 받기 때문에 좀 생긴 거는 분청사기 시절에는 조금 조형미가 떨어져요. 그래도 나중에 조선 중국이 되면은 새하얀 백자를 많이 쓰면서 어떤 조선 특유의 선비 문화도 잘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조금 뭐 개성 있게 생겼죠. 분청사기라고. 분청사기는 저렇게 좀 누런 빛깔을 띠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중후기로 넘어오면 저렇게 고급스러운 야, 저런 데다 차 한잔 하면 참 좋겠네요. 저런 백자. 되게 예쁘죠? 그다음에 음악에서 이제 뭐 박연 이런 인물들이 또 알려져 있죠.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